나는 서덕이다. 서씨 집안에서 태어나 15의 한양으로 시집갔다. 여염집 교수의 길이 그리 녹록한 줄은 알았지만 29의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된 뒤로는 하루하루가 바람처럼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남들은 내게 불행한 과부라 말했지만 그런 말보다 더 아픈 건 살아있는 내 가슴 안에 죽은 사람을 품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 민주는 전라도 남해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머리엔 깊은 자상이 있었고 그 흔한 유서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싸늘하게 돌아왔다. 관에서는 단순한 사고라 판결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이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해 봄,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고향 화양리 마을 어귀,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길에 내가 서 있었고 저 멀리 어린 시절 나와 함께 그네를 타던 도현이 내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돌아오렴 그가 말하자 어찌된 일인지 눈물이 흘러나왔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기이한 떨림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나는 한양 외곽에 있는 하숙집을 정리하고 곱게 접어둔 어머니 유품 보자기와 남편의 영정,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남쪽으로 향했다. 고향 화양리는 전라도 강진현의 두륜산 자락 아래 조용히 숨쉬는 마을이었다. 12살까지 살았던 곳이었지만 나는 늘 그 풍경을 어제 본 듯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6날을 꼬박 걸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이나 울었다.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던 돌담길도 우물가 옆에 핀 매화나무도 소 먹이러 갔던 들판도 여전했다. 바뀐 것이라곤 내가 나이가 들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며 옛집 지붕의 이끼가 더 두껍게 덮였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제일 먼저 황상궁을 찾았다. 나를 길러준 유모였다. 이제 70이 훌쩍 넘은 노인은 치매기가 조금 있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흐느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씨. 우리 아씨가 돌아오셨구먼. 나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유년 시절의 따뜻함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다. 상궁과 나는 다시 옛집으로 향했다. 대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지게와 호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부엌 뒤편 단지 항아리 위에는 누군가 정성껏 덮어놓은 보자기가 얹어 있었다. 상궁은 꾸준히 찾아와 이 집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살 집은 손을 타야지요. 아씨 돌아오실 줄 알고 청소도 가끔 했습니다요. 나는 마당에 앉아 풀을 뽑으며 하루를 보냈다. 해가 지고 상궁이 끓여준 민들레 뿌리차를 마시며 툇마루에 앉았을 때 기억이 하나 둘 떠올랐다. 도현. 옆집에 살던 장정으로 자라나기 전부터 나와 매일 같이 놀던 아이. 우린 서로 담장을 넘지 않고 개구멍으로 드나들곤 했다. 장독대 뒤편 돌담 아래 작게 파인 구멍 하나, 어른들 몰래 드나들던 그 비밀 통로. 그 애는 늘 웃으며 말했다. 커서 내가 널 데리러 갈게. 나는 그런 말을 흘려듣고 장난삼아 말했다. 그땐 나 이미 멀리 시집가 있을걸. 그러고는 15에 정말 시집을 갔고 그 뒤로 도현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롱불을 꺼뜨리고 작은 도시락을 싸서 마을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들판엔 어린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고 우물가에선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씻고 있었다. 내가 지나치자 한 노파가 수군댔다. 저희가 서덕이 아니가? 옛날에 도현이랑 붙어 다니던.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어느새 도현이 살던 집 앞에 도착했다. 그 집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붕은 조금 내려앉았고 기와는 깨진 곳이 많았지만 그 담장은 여전히 내 기억 속 그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담장 아래 그 개구멍을 찾아 엎드렸다. 아직 있을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쓸자 흙먼지 사이로 어렴풋이 그 작은 틈이 보였다. 나는 웃음이 났다. 어린 시절 그 좁은 구멍을 우리는 얼마나 당당히 드나들었던가.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 구멍을 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아직 들어갈 수 있으련. 나는 머리를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으슥한 냄새와 차가운 흙기운이 피부에 닿았지만 오히려 익숙했다. 어깨까지 무사히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 그때였다. 엉덩이에서 딱 걸렸다. 움직이질 않았다. 아이고. 나는 뒤로도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지만 않길 바랐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내가 바라는 쪽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법.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발소리가 조용했지만 일정했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 저게 뭔가? 낯익은 목소리였다. 내 등 뒤로 다정하면서도 놀란 말투가 들려왔다. 이런 낯선 시간에 남의 집게구멍에 누가 몸을 쑤셔넣고 있는 건가 했더니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도현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은 화끈 달아오르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등 뒤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허리를 감싸듯 잡는 손 거칠지 않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움찔했지만 몸을 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정말 너구나, 서덕. 그가 내 어깨를 살짝 잡아 돌려 세웠다. 나는 조심스레 얼굴을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이는 도현이었다. 예전보다 키가 훌쩍 커 있었고 턱에는 가늘게 수염이 자랐으며 조선 남정네답게 상투를 틀고 망건을 두르고 있었다. 짙은 남색 도포 아래 단정한 회색 속적삼이 비쳐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선했지만 예전의 장난기 많은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다. 살짝 그을린 피부와 진중한 눈매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담겨 있었고 나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그게 진짜 너야. 그가 되묻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지만 반가웠다. 그는 내 팔을 살짝 끌더니 말했다. 밖에 서 있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의 집마당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그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장독대 옆엔 예전처럼 매실나무가 있었고 우물 옆에 있는 평상도 그대로였다. 여기. 아직도 이 모습이네.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응,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손대지도 않았어. 가끔 내려오긴 했지만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내 눈치를 보았다. 나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쁘다. 그의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나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예전처럼 쑥차를 마셨다. 어릴 적 봄이면 도현이와 나는 뒷산에서 직접 캔 쑥으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를 나눠 마시곤 했었다. 아직도 쑥차 좋아하니? 그가 물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내가 더 신기해. 그는 말없이 웃으며 쑥차를 따라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며 도현과 나눈 이야기를 곱씹었다. 어릴 적 그와 함께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초겨울 어느 날 도현이와 나는 눈 내리는 날밤 몰래 뒷산에 올랐다. 산꼭대기에 있던 정자에 올라가 눈을 맞으며 소원을 빌자고 약속했던 것이다. 부모님 몰래 도망쳐 나온 나는 치마에 눈이 쌓여 발이 꽁꽁 얼었지만 도현은 내 손을 꼭 잡고는 춥지. 조금만 참아라며 끌고 갔다. 정자에 도착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같이 나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중에 너랑 결혼할게? 그 어린 말이 그날 밤 내 가슴에 콕 박혔다. 나는 웃기만 했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한 그와 나는 이별을 맞이했다. 15. 내가 한양으로 시집가며 우리는 헤어졌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장에 나갔다. 강진현 장터는 예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고 봄나물, 미역, 멸치가 가득한 좌판이 이어졌다. 그중 한 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서덕 아니가? 김경순이었다. 초등학당 같이 다니던 친구. 지금은 새아이 엄마가 되어 청어젓과 멸치젓을 팔고 있었다. 이럴 수가. 한양에서 잘 살고 있다더니 어쩐 일이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혼자 되었어. 이젠 여기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야. 경수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겠네. 근데 도현 오빠 아직 장가 안 갔다.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이야? 응, 집안에서도 몇 번 선보라고 했는데 전부 거절했대.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지 않니? 그 말이 내 가슴을 아릿하게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전에 향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뒤로 도현은 나를 자주 찾았다. 함께 진달래꽃이 핀 개울가를 걷고 아이들처럼 나뭇가지를 주워 소꿉장난을 하기도 했다. 하루는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자고 했다. 그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목이라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명절마다 정성껏 제를 올렸다. 도현이 먼저 나무 아래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꼭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엔 늘 나보다 장난꾸러기였던 그가 어느새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너는? 그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고백했다. 나는 예전에도 너를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해.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조금 더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행이야.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도현 오라버니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때로는 고들빼기 김치를 가져오고 때로는 동네 할머니가 담근 청매실차를 가져왔다. 물론 핑계는 분명했다. 우연히 장터에서 봤는데 너 생각이 나더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단지 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화양리는 3월이 되면 바람에 꽃내음이 섞여 들어온다. 아직 해가 완전히 따뜻하진 않지만 나뭇가지 끝에 봉오리가 맺히고 흙냄새가 땅 위로 피어오른다. 아침마다 나는 뒷마당에 나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상자 속에 고이 넣어둔 어머니의 자수본을 꺼내 다시 펼쳤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놀이개 도안을 그대로 따라 만들고 있었는데 실을 고르다 보면 어릴 적 어머니 손등에 난 작은 점까지 떠오르곤 했다. 하루는 내가 마당에서 고사리를 다듬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다보니 도현 오라버니가 양손에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서 있었다. 비늘이 반짝이고 눈동자가 아직도 맑았다. 이거 양전강에서 막 낚은 거야. 살이 꽉 찼더라고. 나는 손에 묻은 고사리 잎을 털며 물었다. 혼자 갔어? 아니. 마을 어귀에서 덕배 아재랑 같이? 그 양반은 입만 열면 헛소리지만 낚시는 잘하더라. 나는 피식 웃었다. 도현 오라버니는 늘 그렇게 사람 이야기를 실없는 농담처럼 흘려보냈지만 그 안에 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생선을 손질했다. 나는 내장 꺼내는 걸 유난히 싫어했는데 오라버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도마를 끌어당겨 대신 해주었다. 생선 비린내가 퍼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라버니와 함께 뒷산으로 올랐다. 산중턱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어릴 적 우리는 거기서 밤하늘을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를 떠올리며 나는 말했다. 기억나. 우리 여기서 별 이름 짓던 거? 기억나지? 넌 저기 큰 곰자리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버지 같다고 했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아버지처럼 듬직해 보였지? 그럼 나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넌 저기 왜 뿔소 별이었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자꾸 눈이 가는? 그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마을의 장손제 준비를 돕기 위해 김씨댁에 들렀다. 김씨댁의 안주인인 김옥분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손맛이 좋기로 소문났고 나 역시 어릴 적부터 아주머니의 김치전을 먹으며 자랐다. 부엌에서는 젊은 며느리들이 파전을 부치고 무채를 버무리며 분주했다. 나는 물김치를 담그는 손길을 도왔고 옥분 아주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서덕아, 너랑 도현이는 무슨 사이냐?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예정이야. 아주머니. 그 예정이 지금 불쑥 되살아난 건 아니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쥔 소금을 조금 더 뿌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헛간에 있던 오동나무 괴짝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15에 시집가며 가져온 서책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 어떤 인연도 그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엔 진짜가 아니다. 서덕아, 만일 내가 누군가의 손을 기억한다면 그건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다. 나는 오라버니의 손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붙잡아준 손우는 내리는 날, 나를 감싸던 손의 생선을 손질하며 말없이 대신 해주던 손. 며칠 뒤, 마을에서는 단오 준비가 한창이었다. 여인들은 창포를 삼고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를 질렀다. 나는 오라버니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창포물을 머리에 부었다. 향이 좋네, 나는 말했다. 너 어릴 때 단오만 되면 머리에 향내 안 나는 애는 넌밖에 없다고 울었잖아. 그러게 말야, 나는 웃으며 오라버니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생에 너랑 단오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마치 작별의 예고처럼 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일 남해 쪽으로 다녀와야 해. 잠깐일 거야. 일만 끝나면 다시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어쩐지 이번 이별은 짧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고 나는 그 중에서 왜 뿔소 별을 찾았다. 오라버니와의 약속처럼 나는 별에게 속삭였다. 다시 돌아와요. 꼭.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를 떠나보낸 새벽, 나는 집마당에서 도현 오라버니가 놓고 간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목각상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손수 깎아 선물한 작은 거북이였다.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마을 어귀까지 나가 도현 오라버니의 그림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곧 나의 하루가 되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도 더 조용했다. 새벽녘에 내리는 안개가 마치 마을 전체를 야은 비단으로 감싸듯 퍼져 있었고 내 마음도 그 안개처럼 알 수 없이 흐릿했다. 나는 차를 우려 대청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찻잔은 다 식어 있었지만 다시 데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신 멍하니 마당 너머를 바라보다 어느새 도현 오라버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허나 나는 그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날따라 오라버니는 일찍 나타났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오늘은 또 무슨 핑계로 오신 거예요? 나는 일부러 짐짓 시큰둥한 목소리를 냈다. 핑계라니. 오라버니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도자기 한 점이 담겨 있었다. 삼촌께서 만들어주신 차주전자야. 예전엔 어머니가 즐겨 쓰셨다고 하더라고.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차를 우리던 내 모습이 어머니를 닮아서. 나는 그 말에 도자기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졌다. 순간 내 눈에 살짝 젖은 오라버니의 눈동자가 비쳤다. 그도 나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우리는 함께 도자기에 차를 우려 마셨다. 오라버니는 맑은 국화차를 잔에 따르며 말했다. 예전에 말야, 너 어릴 적 대청마루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기억나? 나는 피식 웃었다. 기억나죠. 그날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울지도 못하고 오라버니한테 무릎 붙잡고 나 대신 맞아달라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진짜 맞았지? 산에 채면 다 구겼던 날. 우리는 그렇게 차와 함께 오래된 기억을 조금씩 나눠 마셨다. 며칠 뒤 나는 동리의 노부인 송씨 댁을 방문했다. 송씨 할머니는 어머니와도 각별했던 분이었고 내게도 늘 살뜰하게 대해주셨다. 허리도 꼿꼿하고 눈빛도 또렷하여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족보라고도 불렸다. 서덕이냐? 그래, 잘 왔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안채로 들어갔다. 안방은 해가 잘 들어 따뜻했고 방 한쪽에는 배틀이 놓여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 쓰시던 배틀이란다. 너도 써봤던 거 기억하니?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어릴 때 어머니가 날 무릎에 앉히고 시를 감으며 노래 부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내게 오래된 명주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꽃 문양이 남아 있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내가 대신 마저 짜보려고 했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 그만. 나는 그 조각을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마저 짜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반짝이는 것이 비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틈틈이 송씨 할머니 댁의 들러 배틀 앞에 앉았다. 한 줄 한 줄 시를 엮으며 어머니의 노래를 되새겼다. 다음 날은 오랜만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껏 차려입고 장터로 나섰고 나 역시 오라버니와 함께 길을 나섰다. 너 장터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머리 손질하느라요. 혹시라도 오라버니한테 흉보일까봐.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돼. 넌 그냥 있어도 예쁘니까. 나는 얼굴이 화끈해져서 고개를 돌렸다. 장터에서는 부채 장수, 향초 장수, 그리고 온갖 장난감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다. 도현 오라버니는 예전처럼 말없이 내 옆을 지켰다. 나는 다과를 고르고 그는 내 손에 든 짐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사람들 틈 사이로 옛 친구들이 보이곤 했다. 그 중에는 정숙도 있었다. 서덕이. 너 진짜 요즘 얼굴에 꽃 피었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정숙은 내 팔짱을 끼고 장난을 쳤다. 그게 다 도현 오라버니 덕분이지 뭐. 너희 둘 언제 혼이 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 도현 오라버니는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멋쩍게 웃었다. 정숙은 아이들이랑 나를 따라다니며 국화빵을 사주고 점쟁이 부스를 기웃거렸다. 우리는 장터 한 귀퉁이에서 예전처럼 떡을 나눠 먹고 대나무 부채에 그림 그려주는 청년에게 줄을 섰다. 청년은 우리에게 물었다. 무슨 글거를 써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연인. 청년은 씩 웃으며 대나무 위에 단아한 필체로 적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에 노을이 퍼져 있었다. 마당에 서 있던 나는 오라버니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도현 오라버니, 만약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살면 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둘이. 그 말은 무책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껏 내가 들어온 말 중 가장 진심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고 있었다. 도현 오라버니가 남해 바닷가로 떠난 이후 화양마을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허공을 메우고 밤에는 바람소리마저 나의 불안을 자극했다. 마을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의 하루는 마치 비어있는 그릇 같았다.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뜰을 쓸고 방을 정돈하고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상태를 확인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도현 오라버니가 걱정되어 어딘가 붙잡힌 듯 풀려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가 안채에서 배틀을 짜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서덕누이 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려나가 보니 가온이가 양손에 뭔가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가온이는 동네 정씨 아주머니 댁의 외동딸로 오라버니와 내가 자주 챙겨주던 아이였다. 누이. 저기, 이거요. 어떤 아저씨가 주라며 맡기셨어요.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를 받아 펼쳐보니 도현 오라버니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글씨는 바람에 흔들린 듯 불안했고 그 속엔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서덕아. 나는 지금 여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어. 바닷바람이 세고 밤에는 모닥불 없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춥다. 며칠 전 소금 항아리에 금괴를 숨긴 무리를 잡았다. 믿을 수 없는 수법이었지? 그래도 이 모든 순간 내가 웃는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 있었다. 내 생각에 하루가 이틀 같고 바다가 너처럼 깊게 느껴진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다.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쳤다. 봉투 안에는 작게 접힌 수국잎 하나가 들어있었다. 여수 바닷가에서 꺾어온 것이리라. 그 작은 잎 한 장에도 마음이 실려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마을의 송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내 어머니와 절친했던 분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운 어른이다. 요즘 들어 허리가 많이 굽고 기침이 잦아져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얼굴이 밝으셨다. 서덕아, 오늘은 내가 오니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해줘야겠다. 나는 할머니 곁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내렸다. 할머니는 먼 하늘을 바라보듯 말했다. 내 젊었을 적 약방의 젊은 의원을 좋아한 적이 있었지. 그 양반은 손끝이 곱고 말이 조용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단다. 그리고 10년 뒤 내가 시장에서 약재를 고르다 다시 그를 마주쳤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양반은 내게 다가와 한마디만 하더구나. 당신이 건강하길 매년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단다. 할머니는 쑥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너도 그런 인연을 만난 것 같구나. 시간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지. 며칠 뒤 나는 마을의 재봉틀을 돌보는 영자 아줌마를 도와주러 갔다. 아줌마는 항상 도현 오라버니 이야기를 꺼내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덕이 너 도현이랑 혼사 얘기는 없냐? 마을 아주머니들끼리 벌써 새댁 옷감 골랐다더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럽혔다. 영자 아줌마는 내게 하얀 비단 한 필을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이걸로 내 앞날을 위해 무언가 하나 지어보렴. 그날 밤 나는 그 비단을 들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 위에 달빛이 내려앉았다. 도현 오라버니의 얼굴이 그 위에 비쳤다. 보름이 지나 마을 우체국을 통해 다시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짧았다. 단 3줄. 화양마을로 돌아가는 길이다.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다. 너와 함께 걷고 싶은 길이 있다. 그날 나는 밤잠을 설쳤다.
바느질을 하다 바늘을 손에 찌르고도 몰랐다. 그리고 사흘 뒤 오라버니가 돌아왔다. 그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나는 논두렁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깨에 붕대를 감았지만 걸음은 여전했고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녀왔어. 나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따라 마을 뒷산의 오래된 절터에 올랐다. 우리가 어릴 적 몰래 올라가 도토리를 주우며 놀던 곳이다. 달빛 아래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래?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둘은 마침내 한 걸음 나아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도현 오라버니가 여수 앞바다에서 돌아온 이후 마을의 공기까지 달라진 듯했다. 원래도 평온한 화양 마을이지만 오라버니가 돌아온 날 이후부터는 왠지 하루하루가 봄날 같았다. 마을 아이들조차 그의 모습을 보며 영웅 아저씨다 라며 뒤를 따랐고 아주머니들은 서덕이는 이번 생복이 많다라며 슬쩍슬쩍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쑥스러워 외출도 자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부풀었다. 내가 아닌 듯한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진 듯했다. 오라버니가 마을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이 짧게 느껴지고 아침이 기다려졌다. 어느 가을날 오후 도현 오라버니는 내가 장독대 앞에서 고춧가루를 뒤적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왔다. 산에 감이 잘 익었대. 너랑 올라가 보고 싶어. 감나무 숲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다. 어릴 적 여름이면 매미를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가던 그 길이었다. 나는 고무신을 갈아 신고 작은 광주리를 챙겨 그와 함께 산길을 올랐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풍경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덕아, 혹시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숨바꼭질하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 그때 너 무릎 깨지고도 울지 않았잖아. 난 도망치다가 엄마한테 잡혀서 매 맞았고. 도현 오라버니는 웃음을 참으며 내 옆을 걸었다. 나무 위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내가 딴 감, 내가 먼저 먹어봐. 오라버니는 나무에 올라 손재주 좋게 감을 따더니 조심스레 껍질을 벗겨 내게 건넸다. 달고 아릿한 감 맛이 입안에 퍼지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마치 첫사랑 같네. 달지만 뭔가 짜릿하고 시큰한 느낌. 그럼 이 감은 내 첫사랑인 너를 닮았나 보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목에 걸리는지. 며칠 뒤 동네에서 김장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고 아랫집 해숙 언니와 함께 아침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서덕아, 너 진짜 좋겠다. 도현이 같은 사람, 이 마을에서 다시 보기 어려울 거야. 언니, 무슨 말이야?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걸? 그럼 나도 오라버니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쥐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김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숙 언니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맡긴 거야? 너 결혼할 때 주라 하셨지? 난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비단 2필과 자개로 만든 머리꽂이 하나가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겨울이 닥쳐오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장작을 쌓고 말린 시래기를 다락에 올려두며 추위에 대비했다. 나도 그런 계절의 흐름 속에서 매일 바느질하고 무채를 썰고 된장을 가다듬으며 지냈다. 그러던 중 오라버니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곧 한양에 다시 올라가야 할지도 몰라.
그 말에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얼마 동안? 아직은 몰라. 짧으면 한 달, 길면 2계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오라버니가 손에 감싸쥔 무언가를 내게 건넸다. 작은 나무함이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조심스레 접은 편지와 내가 어릴 적 그에게 준 손수건이 있었다. 이건 나는 늘 가지고 다녔어. 혹시 내가 날 잊을까 봐 매번 멀리 나갈 때마다 이걸 품에 안고 잠을 잤어.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그제야 확신에 닿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이별도 어떤 기다림도 견딜 수 있으리란 것을. 그날 밤 나는 도현 오라버니를 따라 마을 앞 강둑을 걸었다. 눈이 내릴 듯 흐린 밤하늘 아래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덕아. 너는 내 어릴 적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 사람이다. 만약 돌아오지 못해도 너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이 말을 남겼다. 그럼 반드시 돌아오세요.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도현 오라버니가 떠난 날 나는 마을 입구 오래된 돌기둥 앞까지 따라 나갔다. 누군가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건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라버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 너머로 그의 불안과 다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서덕아, 혹시라도 편지를 늦게 보내더라도 걱정하지 말 거라. 봄 기운이 다시 마을에 퍼질 때쯤엔 꼭 돌아올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작고 곱게 접힌 비단수건 하나를 내게 건넸다. 파란 비디 감도는 그 수건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회향평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오라버니가 떠난 후 나는 마을에서 전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부러라도 손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 했다. 조용한 날엔 마을 뒷산 약초밭에 올라가 당귀와 감초를 채취하고 시장이 서는 날엔 여인들과 함께 배추와 콩나물을 팔러 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하루가 분주해도 저녁 무렵이 되면 마음이 헛헛해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 발을 헛디뎌 돌계단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지나가던 미망인 해숙 아주머니가 나를 부축해 주셨다. 너 요즘 마음이 허해서 그래? 서덕이 너도 참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나를 자기 집 부엌으로 데려가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며 말씀하셨다. 나도 젊은 시절 남편을 병조 참판으로 보내놓고 몇 해를 기다렸지? 편지 한 장 없는 날이 몇 달이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놓지 않았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한 줌의 희망이야. 그날 밤 나는 아주머니가 주신 생강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한 글자 한 글자 도현 오라버니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붓으로 써 내려갔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마을에 정체불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엔 단지 화양리에 마음을 둔 이에게라고만 적혀 있었다. 마을 이방은 혹시 몰라 편지를 내게 건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도현 오라버니가 보낸 편지였다. 여기 목포 근처에 계신 할머니께 김치찌개를 얻어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더구나. 비법을 여쭈었더니 하늘 아래에서 잘 익은 홍시를 얇게 썰어 넣으면 된다 하시더군. 순간 너와 함께 따던 감이 생각났다. 그 달콤 쌉쌀한 맛이 너의 웃음처럼 떠오르더라.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안에는 전투나 음모에 관한 말 한마디 없이 다만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가 오히려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 할 즈음 마을엔 감기와 몸살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에 오미자차와 모과청을 다려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 하루는 장터에서 낯선 사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오라버니의 친구라며 자신을 형수라 소개했고
도현 오라버니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그분께선 현재 부상을 입고 은신 중이십니다. 적들에게 쫓기고 계시지만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그리고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내게 건넸다. 종이 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단 수건이 햇살에 마르면 나도 다시 햇살처럼 너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그 말을 읽고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수건을 꺼내 햇볕 잘 드는 창문가에 걸어두었다. 그 후로도 매일 나는 그 수건을 바라보며 오라버니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봄 축제를 준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해마다 열리는 전통 면봉무용과 탈놀이가 포함된 대동제였고 나 역시 부녀자 모임에서 부채춤을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며 서덕이 이번엔 꼭 주인공처럼 꾸며봐야지 하며 흥을 돋웠다. 해숙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한복을 꺼내주셨고 꽃비녀까지 빌려주셨다. 축제 당일 나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무대 위로 올랐다. 장구 소리에 맞춰 부채를 펼치며 춤을 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부채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돌렸다. 그곳에 도현 오라버니가 서 있었다. 먼지를 잔뜩 묻힌 채 그러나 미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사람들은 놀라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붕 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서덕아. 내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았거든. 그게 나야. 그래. 그리고 김치찌개. 우리는 함께 웃었고 나는 오라버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나도 다시는 당신을 기다리는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아.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마루에서 봄을 맞이하고 싶어.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봄 햇살 같은 손이었다. 그날 이후 화양리의 봄은 더없이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고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로의 곁에 남았다. 도현 오라버니가 돌아온 이후 내 일상은 봄볕이 들어온 부엌처럼 따뜻해졌다. 단순히 기다림이 끝나서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의 가치라는 의미가 깃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밥상을 함께 차리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고 늦은 밤에도 오라버니의 기침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조차 감사하게 여겨졌다. 오라버니는 전처럼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무 하나를 썰어도 내 곁에서 하고 싶다. 나는 웃었다. 조선시대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으로. 어느 늦봄 날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오동나무 숲에 심부름을 가다가 나는 이상한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짐승의 발자국도 사람의 것도 아닌 모양새였다. 이 일은 바로 이방에게 보고되었고 이방은 도현 오라버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라버니는 발자국을 보고 말없이 숙였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사기꾼 무리들이 쓰는 부정도구를 숨기려 만든 흔적일지도 몰라. 조용히 조사해볼게. 그렇게 오라버니는 며칠 밤을 몰래 숲풀 속에서 지내며 조사했다. 나도 매일 밤 주먹밥을 싸서 조심스레 가져다 주었다. 그때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해준 주먹밥이 제일 든든한 무기야. 이후 마을 어귀에 숨겨진 도굴꾼의 창고가 발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도 누군가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새벽 안개 속을 걷는 도현 오라버니의 뒷모습이 더 깊이 남았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리 마을에 제비들이 다시 돌아왔다. 마당 처마 끝에 둥지를 틀고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라버니와 함께 매일 작은 평온을 쌓아갔다. 어느 날 오라버니는 나를 데리고 마을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숲으로 갔다. 그곳엔 작은 샘이 있었고
샘 옆바위에 오라버니는 조심스레 손으로 글자를 새겼다. 서덕도현. 마음이 돌아오는 자리. 이곳은 내가 처음 너를 다시 본 날의 숲이야. 언젠가 내가 길을 잃게 되면 이 글자가 내가 돌아올 길이 되어줄 거야. 그 글권은 대단한 시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 마음엔 평생 잊히지 않을 문장이 되었다. 초가을이 오자 마을의 축제가 다시 돌아왔다. 나는 부녀자들과 함께 부채춤을 준비했고 오라버니는 아이들에게 연 만들기를 가르쳤다. 마을 아이 중 가장 재주가 많은 강동이는 연을 만들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는데 오라버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약초를 다려 직접 손수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강동이 어머니는 나중에 내게 따라와서 속삭였다. 서덕아, 그 사람 그냥 관청에서 일하던 분이 아니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원래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가을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현 오라버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가 바다에 숨겨진 금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게 혹시 지금 우리 마을 근처의 전설과 연결되는 걸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어떤 두려움도 생겼다. 오라버니, 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들 생각은 아니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내 삶의 절반이야. 그 절반을 잃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내 인생에도 별이 있다면 그건 도현 오라버니예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오라버니는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다. 거기서 밤줍기 놀이도 하고 옛날 도깨비 전설도 들려주었다. 옛날에 화양리 뒷산엔 노란 도깨비가 살았대. 그 도깨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길 잃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도깨비였지.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도깨비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라버니에게 물었다. 그 도깨비 이야기는 오라버니가 지어낸 거죠?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는 믿어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도깨비보다 훨씬 더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마당에 비를 피하려 뛰어들어온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는 거두게 되었다. 흰 털에 까만 꼬리를 가진 그 고양이는 어느새 우리 부부의 일원이 되었고 마을 아이들은 눈송이라 이름 붙였다. 눈송이는 매일 새벽마다 오라버니와 함께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내가 문을 열면 오라버니가 말하곤 했다. 눈송이가 나보다 먼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평범한 하루들이 내 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날, 난 마당의 감잎들을 하나하나 쓸고 있었다. 첫눈은 항상 반가워야 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어딘가 불편했다. 감잎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바람소리가 어쩐지 불길하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듯 했다. 도현 오라버니는 며칠 전부터 묘하게 말이 줄었다. 평소엔 밥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을 주곤 했는데 요즘은 국 한 숟가락 뜨고 나면 긴 한숨만 쉬곤 했다. 오라버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내 물음에 오라버니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남쪽 해안에 백야라는 이름을 가진 해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있어? 예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나 봐.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석 형님을 죽게 만든 자, 도현 오라버니의 마음 한가운데 깊은 칼자국을 남긴 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되고 들썩이는 바람소리에도 몸이 움찔거렸다. 그리고 새벽녘 누군가 마당을 조심스럽게 밟는 발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문을 열자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손에 쥔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서씨 아가씨, 이건 도현 도련님에게 전해드리라는 서찰입니다. 남원에서 온 급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찰을 펼쳤다. 종이는 습기 때문인지 눅눅했고 글씨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다. 풍문이 사실일 경우 도현공은 즉시 남쪽 방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실이 눈앞에 닿으니 마음이 바위처럼 무거워졌다. 며칠 후 도현 오라버니는 짐을 꾸렸다. 아주 큰 짐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준비가 가득 들어있는 듯했다.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마지막까지 손끝이 떨렸다. 오라버니,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아무리 늦어도 정월 대보름 전에는. 오라버니는 내 말을 가로막지 않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대보름. 그날 달이 뜨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남은 모든 말들을 가슴에 삼켜야 했다. 오라버니가 떠난 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당산나무 아래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방식이었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하늘이 안다고 하셨다. 그 당산나무 옆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거기엔 마을 어른들이 자식들을 위해 올렸던 소망의 돌들이 쌓여 있었다. 나도 조용히 조약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새긴 글자는 단 하나였다. 살아있기를. 눈이 더 깊어지고 해가 짧아질수록 사람들 입에서도 백야라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포구 근처에 낯선 배가 정박했다는 소문, 밤중에 무기를 옮기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해안의 초병까지. 어느 날 나와 친한 언니인 홍미 언니가 슬며시 속삭였다. 서덕아, 어젯밤에 남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어. 그냥 들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난 하던 일을 멈추고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나랑 같이 저녁에 당산나무 근처로 가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그날 밤, 우리는 마을 뒤편의 언덕에 올라 조심스레 숨어 있었다. 그리고 멀리 바닷가에서 모닥불 하나가 번뜩였다. 불빛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몇은 확실히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마을 서당을 찾아가 유일하게 활을 다룰 줄 아는 청년 춘복이를 만났다. 그는 나와 함께 자라난 동무였고 항상 나를 누이처럼 챙겨주었다. 춘복아, 혹시 같이 포구 쪽을 조사해 볼 수 있을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돌아올게. 춘복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죠. 그와 함께 우리는 포구 인근을 몰래 조사했고 결국 낯선 배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반 어선이 아닌 분명히 군사용으로 개조된 배였다. 배 안에는 남겨진 검은 천 조각과 녹슨 칼 한 자루가 있었다. 그 칼자루엔 흐릿하게 새겨진 문양 백야의 부하들이 쓰던 표식이었다. 며칠 후 마을에 드디어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도현 오라버니였다. 어깨엔 붕대를 감았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단단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돌아왔군. 약속 지켰네. 오라버니는 내 귀에 속삭였다.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지만 너와의 약속 하나 때문에 버텼어.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고 도현 오라버니는 나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백야는 죽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강해져 돌아왔고 다음 달엔 남해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젠 도망칠 수 없어.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해. 나는 오라버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에는 나도 함께 할게. 오라버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서덕아, 이제 너는 내 약점이 아니라 내 힘이야. 눈 속에서 둘이 걷던 그 밤, 오라버니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민석 형님과 마지막에 약속한 게 있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지? 오라버니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가족이야. 그 말에 내 마음 한가운데 따스한 등불이 켜졌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말 하나면 나는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수 갑옷을 챙겨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도현 오라버니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그의 팔목에 조심스럽게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묶어주었다. 곱게 감긴 비단 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뜻으로 귀환이라 새겨 넣은 것은 내 마음의 마지막 끈이었다. 세상이 무너지고 바람이 길을 막아도 꼭 돌아와야 해요. 오라버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감쌌다. 나는 돌아올 거야. 누가 기다리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번 임무는 단순한 첩보가 아니었다. 전라도 연해에서 움직이는 밀수 해적 무리가 조정 내부의 고위 인사와 결탁하여 일본에서 들어오는 무기와 금괴를 숨겨 들여오는 사건이었다. 이 모든 걸 조사하기 위해 도현 오라버니는 직접 해적선에 잠입해야 했다. 나도 오라버니와 함께 움직였다. 나는 여인 상단의 일원으로 위장하여 통영, 여수, 남해를 돌며 정보를 모았다.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날짜에 맞춰 나는 배를 타고 거제로 들어갔고 오라버니는 먼저 해적단에 끌려가는 자로 변장하여 그 배에 숨어들었다. 거제의 항구에 닿기 전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한밤중 바닷바람에 흔들리던 배 위에서 나는 어린 소녀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은자, 나이는 12. 양부에게 돈 받고 해적단에게 넘겨진 아이였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듯 어머니, 어머니 부르던 그 애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가늘었고 내가 이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은자야,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나갈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에 은자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다시 엄마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다. 대답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세 번째 밤, 작전에 들어갔다. 나는 신호용 연기를 피웠고 동쪽 배 밑에서 도현 오라버니가 나타났다. 우리는 손짓 하나로 눈빛을 나누었고 서로의 움직임을 익숙하게 따랐다. 하지만 계획보다 빠르게 백야가 등장했다. 예전보다 더 노련하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도현, 아직도 살아 있었나? 이번엔 끝을 보자. 백야는 한쪽 팔이 없었지만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칼이 튕기며 울려 퍼졌고 나는 물러설 틈도 없이 배 뒤편으로 은자와 나머지 사람들을 이동시켰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도현 오라버니는 피투성이었다. 그만하세요. 나는 품속에서 숨겨둔 단검을 던졌고 그 칼은 백야의 다리를 관통했다. 균형을 잃은 백야가 흔들릴 때 도현 오라버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의 어깨를 찔렀다. 이건 민석 형님을 위한 거야? 백야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해적의 칼이 깨어진 것처럼 그의 기세도 완전히 꺾여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우리는 폭우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오라버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체온이 그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다. 화양리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두 모여 있었다. 도현 오라버니의 모습을 본 순간 늙은 이방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아이들은 깡통을 두드리며 영웅이 돌아왔다. 고 소리쳤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있던 당산나무 밑에서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부녀자들은 약과와 떡을 내왔고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옛날에도 그랬지? 조선이 위기에 처할 때면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타났단 말이야. 며칠 후 우리 둘은 혼례를 올렸다.
마당에 하얀 천을 치고 어르신들이 직접 메주로 담근 된장국과 산나물 반찬을 내주었다. 도현 오라버니는 갈색 도포를 입었고 나는 어머니의 유품인 분홍빛 저고리와 연두빛 치마를 입었다. 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자 오라버니는 조용히 웃었다. 이젠 싸우는 삶이 아닌 지켜주는 삶을 살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붉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찻잔 속에 유자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물었다. 도현 오라버니, 다시 관직에 돌아갈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됐어. 그저 이 마을에서 너와 함께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굽고 그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살고 싶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말없이 내 손을 잡은 채 작은 씨앗 주머니를 내밀었다. 올해는 같이 들깨 심어보자. 겨울엔 들기름 짜서 장터에 팔자.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싸움이 끝난 자리, 고요한 시간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 마지막으로 은자는 이제 마을 서당에 다닌다. 한자보다 글씨를 더 좋아하고 자주 내 품에 안겨 덤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넌 지금 아주 따뜻한 곳에 있는 거야? 도현 오라버니는 어느 날 밤 나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서덕아, 내가 너를 지킨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살렸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계절, 그것은 다만 따뜻한 바람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은 자들의 부드러운 다짐이었다.